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른을 바라보는 최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8배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태준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울기만 했고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았고 남긴 것이라곤 전셋집과 작은 빚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40만 원.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 컸으니 시집을 다시 가라고 하셨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만큼은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핑계로 무시당하지 않고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태준이를 시댁에 맡기고 새벽 6시 반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겨울에도 빨갛게 부르트도록 찬물에 그릇을 씻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일이 느려진다며 사장님이 싫어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3시까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근처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더 했습니다. 계산도 하고 물건 정리도 하고요.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오면 태준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은 먹였지만 목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든 아이를 깨워 씻기고 다시 재우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빨래를 돌리고 다음 날 아침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태준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가 데리고 살아라. 난 늙어서 애 돌보기 힘들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태준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이 딸린 것이 전부였지만 태준이와 단둘이 사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태준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부터 제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6시에 태준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7시에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마트로 가고 마트 일이 끝나면 저녁 6시에 태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려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말에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권하고 시식을 권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올라도 참았습니다. 하루 품삯 5만 원이 아쉬웠거든요. 태준이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그림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태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정도로 늘어났고 주말에는 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태준이와 주말에 공원에 나가고 도서관에 가고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태준이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옷은 동네 시장에서 10,000원짜리로 사 입었고 신발은 해지고 해져서 밑창이 다 닳아도 신었습니다. 머리는 직접 가위로 잘랐습니다.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웠거든요. 태준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가난하다고,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수학, 영어, 논술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밥을 굶어도 옷을 안 사 입어도 태준이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학원비가 더 올랐고 교재비며 체육복이며 각종 준비물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일외에 저녁에 청소 일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태준이는 혼자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태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버텼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태준이가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고에 합격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더 혹독했습니다. 학원비는 더욱 올랐고 대학 입시를 위한 과외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파출부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집들을 돌아다니며 청소와 빨래, 요리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2~3 집을 돌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라고 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달했다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태준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공가대학이었습니다. 전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다는 것, 가난과 편견을 이겨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등록금이 학기당 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800만 원, 4년이면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담보가 없었거든요. 전세로 사는 집뿐이었고 그마저도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일에는 구내식당과 청소일, 주말에는 파출부 일과 백화점 시식 판매까지 했습니다. 하루 평균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준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만 버티자고, 그 후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행히 4년 동안 단 한 학기도 등록금을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출 한 번 받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태준이에게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생하는 건 괜찮았지만 아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사회인이 되었구나. 이제는 제가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태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새로 하고 평소 안 하던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도 한 벌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3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지만 제게는 큰 사치였습니다. 만남은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여자친구 가족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식사 한 끼에 1인당 1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비 며느리 지연이는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은 부유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차도 외제차를 탄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일합니다. 그러자 지연이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축하한다. 그러자 지연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면 보증금이 얼마나 되나요? 송파 쪽으로 보니까 3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연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전세가 비싸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태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20년 넘게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알뜰하게 모은 돈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평생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프거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걸 보태면 어떨까요? 태준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나머지는 너희가 대출받으면 되지 않겠니? 지연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1억 5천을 보태겠습니다. 3억이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혼집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니? 당연한 일이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괜찮아. 내가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야. 그 후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어머니와 함께 혼수를 보러 다녔습니다. 백화점 가구 매장에 갔을 때 지연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파 어때요? 200만 원인데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소파 하나에 2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식탁은 어떤 걸로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혼수를 골랐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옷장, 냉장고, 세탁기, TV. 모든 것을 새로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 순간 지연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반하죠. 각자 500만 원씩 내는 걸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날 저는 적금을 하나 해지했습니다. 500만 원을 찾아서 지연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예약도 제 몫이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식장 예약은 신랑 측에서 하는 게 관례 아닌가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하객수를 계산하고 식사 메뉴를 정하고 패백실을 예약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식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식대, 패백 비용, 사진 비용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식 비용은 전통적으로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예식 비용을 냈습니다. 제 평생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 비용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요.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퇴직금의 마지막 잔액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한 일 같았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이번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었지? 응, 좀 들었어. 얼마나? 한 3억 정도?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3억? 미쳤구나.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평생 모은 돈이랑 퇴직금이랑. 그럼 너 이제 남은 돈 없는 거 아니야? 응.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떡하려고? 괜찮아. 태준이가 효자니까 나중에 잘해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선택이 맞았을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태준이와 지연이. 저는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태준이도 가정을 꾸렸으니 며느리와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저도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제 기대는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태준이 신혼집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준 혼수들이 잘 자리 잡았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김치도 담가서 들고 갔습니다. 태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담근 김치를 좋아했거든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김치 담가서 왔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김치 담가서 갖다 주려고. 들어가도 되지? 지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냥 들렀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부부 생활이 있으니까요. 부부 생활? 낮인데 무슨 부부 생활?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만 주고 갈게. 김치를 전해주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는 제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신혼집에 반찬을 갖다 준 것뿐인데. 며칠 후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김치 맛있니? 응,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다음에 또 반찬 해다 줄게. 그러자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왜?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데 예약이 필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다니.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 후로 저는 태준이 집에 갈 때마다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태준아, 내일 시간 되니? 반찬 좀 해다 주려고. 그러면 태준이가 지연이와 상의한 후 답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에 또 연락했습니다. 태준아, 이번 주말에 갈게. 어머니, 이번 주말도 저희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다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뭔가 일정이 있었고 저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오후 2~3시간 정도만 있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지연이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 나와야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태준이에게 매일 전화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전화하면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끊었고, 저녁에 전화하면 어머니, 지금 저희가 저녁 먹는 중이라서요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전화하면 어머니,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또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서 통화가 좀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언제 전화해야 할까? 저는 점점 태준이에게 전화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지금 씻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다 씻고 나면 전화 좀 달라고 해줄래? 어머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연락은 주말에만 주시면 안 될까요? 평일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만 전화하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주말에만? 그럼 내가 평일에는 아들 목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야? 네, 주말에 통화하시면 여유 있게 오래 통화하실 수 있잖아요. 평일에는 저희도 피곤하고 그래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야 한다니. 하지만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피곤할 수도 있고 사생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 산소에 갈 준비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요.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처갓집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처갓집에? 그럼 차례는?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시고 저희는 저녁에 갈게요. 혼자 차례를 지내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산소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 요즘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다녀올게요. 나중에? 명절에 산소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가 보다. 처가와 시가를 공평하게 한다고 하니까.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탕, 떡,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저녁 6시쯤 태준이와 지연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음식 좀 먹고 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처갓집에서 배불리 먹고 왔어요. 잠깐만 있다 갈게요. 1시간도 안 되어 둘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피곤해서요. 벌써? 뭐라도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뵐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차례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떡국을 끓이고 기다렸지만 태준이는 어머니, 저희 처갓집에서 먼저 세배하고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후까지 혼자 기다렸습니다. 태준이가 온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이미 해는 진 후였습니다. 세배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돈을 드렸습니다. 봉투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같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짧은 인사 후 둘은 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피곤해서 들어가 볼게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허탈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명절인가?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걸까? 태준이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를 샀습니다.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오늘 생일이잖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으니까 저녁에 와서 먹자. 어머니, 오늘은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그럼 케이크라도 가져다 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케이크 사 먹을게요. 결국 저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며칠 후 버렸습니다. 제 생일은 더했습니다. 생일 당일 태준이에게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혹시 깜빡한 건가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니 생일이시네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40이 넘도록 함께 살았는데 엄마 생일을 기빡했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생일을 깜빡할 수 있나요? 정말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챙기기 싫었던 걸까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 어버이날이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깜빡했어요. 또 깜빡했다고.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외식을 하고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금방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5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좌 알려줘. 한 달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자동차 할부금이 좀 밀려서요.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자동차 할부금? 너희 월급이면 충분하지 않니? 어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다음 달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도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생활비 지원, 할부금 지원, 명절 용돈. 저는 계속 돈을 주었습니다. 제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태준이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데는 나머지 돈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거실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사주신 소파가 좀 낡아서요. 낡았다고? 결혼할 때 새로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낡았다니? 1년밖에 안 됐잖아. 어머님, 사실 색깔이 저희 취향이랑 안 맞아서요. 새로 사고 싶은데 비용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200만 원 주고 산 소파를 버리고 새로 사겠다고?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우연히 태준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연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친구예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어머님, 저희가 지연이 집에 놀러 갔는데 새 소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예전 소파는 어떻게 하셨대요? 글쎄요, 버렸나 봐요. 아니에요, 중고로 팔았대요. 100만 원 받았다면서요? 거의 새 거라서 비싸게 팔렸대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중고로 팔았다고? 제가 사준 소파를 팔아서 돈을 받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예전 소파 어떻게 했어? 아, 그거요? 중고로 팔았어요. 팔았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저희가 새 소파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산 것인데 제게 말도 없이 팔아버렸다니. 게다가 그 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소파를 샀다니. 반찬을 갖다 주는 것도 점점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반찬은 괜찮아요. 하지만 SNS를 보니 지연이가 친정 어머니가 해준 음식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 엄마가 해준 갈비찜 완전 맛있어요. 제가 해준 음식은 거절하면서 친정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자랑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닐 텐데 왜 거절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낭염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담낭염이래. 수술해야 한대. 어머니, 어느 병원이세요? 성남시청 근처 병원이야. 아, 거기요. 알겠어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태준이는 저녁 8시쯤 잠깐 들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일 수술하래.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저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수술 끝나고 연락 주세요. 태준이는 15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지연이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로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준이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렀습니다.
지연이는 주말에 한 번 왔습니다. 과일을 좀 사왔는데 저렴한 과일이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밤에도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물 마시는 것도 혼자, 씻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네, 아들이 바빠서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간호사의 동정 어린 눈빛이 더 서러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엄마 오늘 퇴원이야. 데리러 와줄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가라고? 수술하고 퇴원하는 사람한테 택시 타고 가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혼자 짐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왔어. 좀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회의가 정말 중요해서요.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아들을 키웠는데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데리러 오지도 않다니.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가? 엄마보다 회의가 더 중요한가? 그날 밤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효도인가?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태준이와 지연이에게 나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구나.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ATM 같은 존재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저도 똑같이 대하겠다고. 처음 시작은 방문 예약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태준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한데 오늘은 곤란해. 나도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무슨 약속이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어머니, 그냥 잠깐만요.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해. 나도 내 일정이 있어.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방문하지 말라고 우리도 사생활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말을요. 태준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 생활이 우선이라고. 며칠 후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해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바빴어.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가고 싶은데요. 이번 주말은 안 돼. 나도 일정이 있어. 그럼 언제 괜찮으세요? 글쎄, 다음 주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알았어. 그럼 그때 와. 마치 병원 예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요구했던 것과 똑같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5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돼.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희 월급으로 알아서 해.
나도 내 생활비가 빠듯해. 하지만 어머니, 싫다고 했어. 차를 팔던지 대출을 받던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라고, 제 노후가 먼저라고. 일주일 후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자동차 할부금이 좀 밀려서요.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돼.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이번 한 번만요. 너희 재정 상황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해. 하지만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해요. 그럼 지연이 친정에 가서 빌려봐. 나는 이제 못 도와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명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가서 차례 지내고 아버지 산소도 갈게요. 안 돼. 네.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머니, 추석인데 여행을 가세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공평하게 해야지.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태준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 너희끼리 차례 지내. 나는 바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정말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고 집안일을 했는데 처음으로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인데도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주도야. 바다 앞이야. 명절인데 여행을. 너희는 처갓집 가잖아. 나도 내 인생 즐기는 거야. 네 번째 변화는 생일과 기념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물도 없었고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고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알아. 그래서 축하 문자 보냈잖아. 어머니가 보통 미역국을 바빠서 못 끓였어. 너희끼리 사 먹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긴 뭘 이래. 나도 바쁜 사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일을 깜빡했을 때처럼요. 다섯 번째 변화는 반찬과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담가주세요. 시판 김치는 맛이 없어서요. 나도 요즘 시판 김치 먹어. 담그기 귀찮아서. 어머니, 예전에는 항상 해주셨잖아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나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반찬이 떨어져서요.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요리 안 해. 배달 음식 시켜 먹어.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태준이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던 것이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를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와. 저는 예약제를 고수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태준이와 지연이가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니? 들어와. 거실에 앉자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예전 같지 않다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시고 돈도 안 도와주시고. 태준이가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배운 거야.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며? 무슨 말씀이세요? 예약 없이는 방문하지 마세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어요. 이런 말들 다 기억나지? 태준이와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너희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잘한 거였어?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증여 취소 관련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증여 취소 상담 받고 온 거야. 증여 취소라니.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준 돈인데 내가 다시 가져가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그 돈으로 집을 계약했어요.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면서 너희 일은 걱정하라고?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약 없이는 방문하지 마세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어요. 이런 말들 다 기억나지?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심한 정도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ATM으로 본 거야. 돈은 필요하지만 사람은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태준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를 달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세어봤니?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예약제 하라고 했을 때, 전화 시간 정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해준 소파를 중고로 팔았을 때, 내가 해준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때는 왜 잘못했다고 안 했어? 내가 수술하고 퇴원할 때, 택시 타고 가라고 했을 때, 내 생일을 깜빡했을 때, 명절에 혼자 차례 지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왜 미안하다고 안 했어? 태준이와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달랐잖아.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규칙 같은 건 없더라. 언제든지 연락하고,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돈을 달라고 했잖아. 지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었어.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봤잖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은 안 쫓아낼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은 다시 찾아올 거야. 너희가 존중하지 않은 건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으니까.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태준이가 울먹였습니다. 반성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너희는 지금도 내가 엄마여서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제 질문에 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야. 너희는 지금도 내가 엄마여서 온 게 아니라 전세금이 걱정되어서 온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태준이와 지연이는 한참을 있다가 갔습니다. 제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그들이 나한테 한 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며칠 후 태준이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하나 적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우리 생활에만 집중했고 어머니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편지를 받고 일주일 후 저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준이와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밤새 지킨 것 같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다고? 네, 혈압이 많이 올랐대요. 검사해보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연이가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밤 여기서 모실게요. 괜찮아, 그냥 가.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그날 밤 지연이는 정말로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 부축해주고 밤에 물을 달라고 하면 떠다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깨어나서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자세였지만 옆에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외로웠다는 게 뭔 말이야? 어머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도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퇴원할 때 태준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괜찮아. 내 집이 편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일주일만 저희 집에서 쉬세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태준이 집에 가니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여기서 쉬세요. 일주일 동안 태준이와 지연이는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주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 만들어 봤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좋았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래?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을 부담스러워 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네, 꼭 달라질게요. 어머님을 가족으로, 사람으로 대할게요. 일주일 후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별일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연이도 변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오전에 처갓집 가고 오후에 어머님 댁에 갈게요. 함께 차례 지내요. 실제로 오후에 와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할 수 있을 때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매달은 어려워.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돈을 요구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해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하지만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가장 큰 변화는 돈 이야기가 아닐 때도 연락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나가셨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연이도 제 취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서예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재미있어. 나중에 작품 하나 보여줄게. 어느 날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이야기, 태준이의 승진 이야기, 그리고 제서의 수업 이야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가족 관계구나.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는 것.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물론 아직도 완전히 예전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변한 걸까? 또 속이는 걸까? 하지만 조금씩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합니다. 서예를 배우고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합니다. 제 집도 제대로 꾸몄습니다. 새 커튼을 달고 화분을 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걸었습니다. 제 공간을 제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맛집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 강좌도 함께 듣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내가 나를 찾았거든. 무슨 소리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최순자로 사는 거.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태준이와 지연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준이가 요즘 자주 말합니다.
어머니,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연이도 말합니다. 어머님이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사실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됐으니까요.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요즘 저는 정말 바쁩니다. 화요일에는 서예 수업, 목요일에는 요가, 금요일에는 복지관 봉사, 주말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여행. 제 일정표가 빼곡합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보고 황리단길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더니 태준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보기 좋아요. 이번 달에는 서예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 작품을 전시하는 건데 제 작품도 2점 출품됩니다. 태준이와 지연이한테 이야기했더니 꼭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복지관 봉사도 보람 있습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80이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보낸다고요. 순자씨, 부럽소? 아들이 요즘 잘해준다면서? 네, 예전엔 좀 그랬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좀 알려주소.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거리를 두는 것,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 순 없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도 처갓집만 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먼저 변했거든요. 어떻게요? 저부터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십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자식이 다가 아닌데. 한 달 전에는 서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이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제주도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미있으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예전 같았으면 태준이가 이렇게 말할 리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것을 응원해 줍니다. 지연이도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옷차림 정말 예쁘세요. 그래, 고마워. 어제 친구들이랑 쇼핑하면서 샀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이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낡은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옷도 사고 화장도 합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순자야,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내가 나를 가꾸기 시작했거든. 집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고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합니다. 침실에는 새 침대와 이불을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초도 피우고 음악도 듣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말합니다. 순자야, 집이 정말 예뻐졌다. 완전히 달라졌네. 그렇지? 내 취향대로 꾸몄어. 예전에는 아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필요한 게 있을까? 혹시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항상 아들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제가 우선입니다. 태준이가 최근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까요? 예전 같았으면 좋아했을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나 아직 팔팔해. 그리고 내 공간이 있어야 자유로워. 정말 괜찮으세요? 응,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 태준이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자주 연락할게요. 지금 저희 관계는 딱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하고, 한 달에 두세 번 만나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태준이가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제가 여유가 있을 때만 도와줍니다. 그리고 태준이도 이해합니다. 거절해도 삐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기특합니다. 명절에도 균형을 잡았습니다. 추석에는 오전에 처갓집, 오후에 저희 집, 설날에는 반대로 공평하게 시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바쁠 때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태준아, 이번 주말은 내가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에 보자. 태준이도 이해합니다. 네,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가끔 제 자신이 너무 변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엄마에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아니야, 이게 건강한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저는 이른을 바라보지만 마음만은 접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입니다. 태준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행 경비 좀 보태드릴게요라고 합니다. 괜찮아. 나도 돈 있어. 어머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머니께 너무 못해드렸으니까. 결국 태준이가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제가 주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더 알차게 계획했습니다.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려고 합니다. 서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요즘 글씨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보면 알아요. 글씨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글씨는 다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평온합니다.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며느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제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입니다. 최순자,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 꿈과 취미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합니다. 똑같이 해봤더니 결국 울게 되는 건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가족 관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부모라고 언제까지나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70의 나이에 이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 관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 후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최순자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그리고 이제야 자기 자신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